시장 자유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 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네. 오늘은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이자 서울 성모병원 외래교수이신 윤인모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인모입니다. 저도 평소에 이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뵙게 되니까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시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계속 의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우리나라 의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좀 들으시고 의료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크게 한번 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 제도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응급실 전전긍긍 소위 말하는 그 뺑뺑이 사고 이거 과거에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소아과 폐과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지금 거의 기록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과거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교육국이 될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과거에 못 들어본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체적인 문제에 닥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과거 그 작년만 해도 이제 그 어느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분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어요. 대학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가 직원인데. 네. 자 그러면 병원 내에 있는 분도 사망하는데 병원 밖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렇죠. 어떨까요? 위험하죠. 네. 그러다가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분위기는 한 5군데 들리다가 병원에 못 가고 결국은 객사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지금 계속 들려오는 거죠.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총체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 시기다. 왜 재편을 해야 되냐면 모든 문제는 1977년도에 만들어진 의료 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됨이 없이 사용됐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지금 뻥뻥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응급실 그 좀 방송 중에 좀 약간 좋은 뭐 단어는 아니지만 그 뺑뺑이 이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응급실 뺑뺑이 사고 그 응급실 뺑뺑이 사고 났다고 하면은 뭐 조사가 들어가면서 뭐 의사가 잘못했네 또는 무슨 뭐 병원이 잘못했네 부도덕적인 돈을 많이 밝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절대 지금 의사 옹호자는 아닌데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한 거죠. 왜 그러면 실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응급실에서 뺑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가 이제 치료를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죠. 근데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연명 치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연명 치료에 들어가면 병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병원의 의사가 이제 다른 분도 치료 받아야 되니 또 요양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분이 옮겨갈까요? 안 옮겨가시는 거죠. 왜 안 옮겨가냐면 의료비 전체는 증가가 되지만 4대 중증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본인 부담금 5%입니다. 만약에 그 대학병원을 떠서 큰 병원을 또 딴 데 가게 되면 그 비용 대비 효율성 서비스가 확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병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병실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의사가 그거를 딴 데 그 환자분을 다른 곳에다가 이동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동했다가 혹시 그쪽 병원에 가서 바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 당하게 되면은 바로 민사 형사 사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그거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 의사가 그 정부에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분을 옮겨가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부에서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지원금을 끊습니다. 그럼 자연히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교통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병실 차지하고 있죠. 자, 그 응급실에선 환자를 올려서 입원시킬 수가 없죠. 네. 그럼 중환자를 받을 수가 없죠. 없죠. 그 중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딴 병원으로 보내죠. 그렇죠. 딴 병원으로 보내도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죠.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게 바로 응급실 전전사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들을 막 다그치기 시작하고 왜 의사는 왜 저렇게 비도덕적이냐.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비도덕적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응급의학과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까요? 마음속에 그냥 오늘도 무사히 나한테 럭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오늘 그 가슴속에 십자가를 갖고서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응급의학과 상황을 알면은 지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전공의들이 봄에도 한 번 뽑고 네. 가을에도 한 번 뽑는데 이번 가을에도 전국적으로 한 50명 뽑습니다. 응급의학과를. 지금 한 3명 지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지금 대한민국 필수가 지금 녹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뭐 내외산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게 지금 딱 10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분 퇴직하고 나면은요. 후진이 없군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냥 후진국형 의료가 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10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안 바뀌는 이유는 네. 그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가 있는 걸까요? 그 안 바뀌는 이유도 있지만 그 전에 그러면 지금 이런 의료가 앞으로 그냥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정부는 뭐라고 하겠지. 공공의료, 뭐 공공의대, 의사 지원원, 필수의료, 무슨 수가 인상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나하고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딱 보여주는 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GDP 대비 경상의료비인데 2015년만 해도 지금 OECD 평균이 한 9%, 8.7%인데 대한민국 6.7%였어요. 좀 낮았죠. 그전엔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올해 한 9월쯤 발표 나온 거 보면 드디어 OECD 평균보다도 의료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대한민국은 뭐 의료비 상승은 걱정은 되지만 OECD 평균보다도 싸고 저렴하면서 편리한 의료는 우수한 의료입니다라는 이제 멘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그만 멘트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멘트가 드디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기울기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의료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관계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의료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의료비가 올라가고 있다. 의료도 나빠지고 의료비도 증가가 되고 나빠지니까 돈을 더 쓰는 네. 거죠. 예. 자, 그럼 이게 단적인 내용이 가장 좀 큰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있는 그 건강에 관련된 국가에서 받는 그 복지제도 서비스가 네.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변하게 돼요. 네. 첫째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됩니다. 첫째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은근슬쩍 이제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내는 돈이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서비스가 축소가 돼요. 왜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의료보험료를 거의 전방위적으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확 튀게 될 때 걷어들이기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갑에서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흑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남아요. 비축해 두는 거죠. 자, 요 화면에 보신 건 대만의 예인데 2013년에 건강보험료 증액을 시작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보너스, 월급의 4배를 초과하는 보너스에도 보험료를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파트타임 직원의 그 급여자들한테도 다 보험료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네. 예를 들어 유럽의 어느 유명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붙이고 있는데 그 전에 회의록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부가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다 돈을 걷어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메꾸겠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의료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은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버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공멸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은 버티겠지만 그 상태에서 한 10년 동안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첫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계속 증정되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이제 계속 빠져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가 나빠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이 한 23% 정도입니다. GDP 대비. 네. 공공사회복지 지출인 것은 의료비를 포함한 복지 지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한 14%쯤 돼요. 자, 그럼 한 9% 정도 남았죠. 그럼 9%는 증액을 할 때 어떻게 증액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지 중에 보면 의료, 네. 고용, 산재, 연금 이게 4대 보험 아닙니까? 맞아요. 노인까지 네. 이 5군데 나눠서 계속 담아서 23%까지 OECD 평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의료는 이미 벌써 OECD 평균을 넘었어요. 네. 근데 의료에 더 담아야 돼요. 그럼 다른 쪽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쪽의 복지에다가 담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의료에다 갖다 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면은 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 복지 비용에 이제 돈을 소위 말하는 그 속된 말로 좀 몰빵을 하게 되는 정부가 그러면서 버티게 되는 거고요. 다른 연금, 고용, 산재, 노인 요양은 더 찌그러지는 거죠. 네. 돈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우선 좀 궁금한 게 네. 교수님 우선은 저 2020년 거의 21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네.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저렇게 폭증하는 원인은 우선 뭐예요? 악순환에 들어간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악순환의 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악순환은 이제 후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악순환 대한민국 상황은 이렇다. 벌어졌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금액으로 메꿔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이 연금에서 어차피 메꿔야 되는 거니까요. 연금에 들어가고 고용에도 들어가고 산재, 그쵸. 노인 요양에 들어갈 돈이 다 의료로 좀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쪽에 의료는 의료대로 악순환에 들어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형식이 됐어요. 네. 그럼 다른 쪽은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삶의 질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죠. 엄청 안 돼지고 지금 요즘 뭐 묻지마 무슨 뭐 흉기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기 싫어 하면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끝판왕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사회가 피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의료 문제, 의료 복지, 의료비가 올라가는 가장 큰 문제가 단순히 내가 아플 때 좀 서비스가 적어 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피폐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비가 한 50조,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의료는요. 지금 건강보험료만 한 100조 씁니다. 거기에 그래요? 사이드로 쓰는 돈까지 합치면은 거의 줄 잡아서 한 거의 150조에서 170조? 어마어마한. 예. 그러니까 전체 GDP에도 상당 부분한 포지션이 있고요. 국가 예산에도 거의 5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활에 거의 직격탄이 될 겁니다. 이게 의료비가 증가하는 불러올 수 있는 그 사회의 피폐함에 전반적인 건강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제도 내 가장 큰 문제점, 그 악순환을 그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그 발생한 원인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국 의료 서비스의 공급 모델이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국 의료의 문제점의 인과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네, 복잡해. 물론 왜냐면 지금 중간중간 여러 가지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다. 그걸 제가 그냥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서 한 페이지로 그려본 거예요. 그걸 다 원인과 결과로 엮어본 거죠.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사실 요거보다 좀 더 큰데 그 지금 많은 분들 좀 알리다 보니까 좀 추격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 화면에 박스 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친 부분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분명히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7년도에 의료제도 만들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그 악순환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몰라요. 해외에 있는 그 의료학자들은 대한민국 의료제도 보고 이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그 복지부라든지 청와대의 그 의료 제도에 대해서 지식을 공급하던 학자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뀔 리가 없죠. 그렇구나. 예, 똑같은 내용 계속.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0년 동안에 대선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4번 5번 있었는데 4번 5번의 대통령들의 의료 제도 공약이 다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 공약은 안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제공하는 학자들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점 인과지도를 그려보면은 한 군데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대한민국 의료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 제도를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보통 GDP에서 한 3%에서 5%를 복지 제도로 쓰게 되면은 복지 국가에 진입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유럽은 그때 3% 5%를 언제 넘냐면 1900년도 초에 다 넘습니다. 산업혁명, 네. BMW, 벤츠, 록펠러, 뭐 롤스로이스, 뭐 카네기 다 그때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었죠. 산업혁명에 성공했으니까. 따라서 3% 5%를 하면서 의료 제도를 제대로 공공과 민간으로 투 트랙으로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한국은 3% 5%가 넘어서 복지국가라고 해서 명함을 좀 내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게 1990년도입니다. 중반쯤 돼요. 네. 자, 근데 의료제도는 언제 시작했냐면 1977년도에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한참 돈이 없어도 없을 때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77년도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겠어요? 정부에서는 의료제도는 시작을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뭐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빌렸어. 다 렌탈 모델로 한 겁니다. 네. 국가가 소속된 의사들이 없으니 의사 빌렸어요. 병원도 없으니까 병원도 빌렸어요. 네. 그다음 돈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낼 돈도 없으니까 우리는 사회보험이야 기업 니네들이네 해서 그 돈도 빌렸었어요. 심지어는 군의관도 빌렸습니다. 군의관들이 갔는데 군의관들을 신분 세탁을 해요.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보내서 내무부에서 공중보건이라고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배치를 합니다. 물론 가서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국민 건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을에 한 명씩 의사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의료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경제방송이니까 다 렌탈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렌탈하면 뭘 줘야 됩니까? 렌탈료를 줘야죠. 그렇죠. 렌탈료를 줘야 됩니다. 네.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의사들 지금 니들 뭐 감기 환자 5천만 받아. 딱 그렇게 정했어요. 딱 정해가지고서 뭐 했더니 그때 서슬 펄었던 뭐 권위주의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었지만은 야 그래도 우리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 의사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렌탈료를 어떻게 집행했냐면은 좋아 감기는 5천 원을 받는데 그 환자들이 와서 비타민 D 주사 맞고 CT 찍는 거는 그 네 영양권 알아서 해. 이게 비급여입니다. 네. 비급여 아시죠? 네, 예, 비급여. 그리고 또 하나 더 풀어줍니다. 한 번 올 때는 5천 원인데 대신에 두 번째 오도 또 5천 원 또 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면 또 5천 원 또 내야 되는 거죠. 네. 의사가 한 행위만큼 다 돈을 주기로 한 거. 이게 행위별 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검진 좀 비싼 거 받으시면 그쪽에서 전부 다 전화 걸어서 건강검진도 알려주고 병원에 안 가도 다 알려줍니다. 보고서도 보내주고. 네. 만약에 동네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럼 검사 결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병원 가야죠. 맞아요. 결과. 그러면 진료비 내야 안 내요? 진료비 냅니다. 그래 되네요. 예. 그 검사 결과 버도 진료비 내게 돼요. 몇 번 또 진료비 내고 갈 때 또 진료비 내는 거죠. 이거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행위별 수까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주사 맞고 CT도 찍고 그리고 갑자기 로봇 수술도 해요. 로봇 수술 그냥 수술 안 하고. 그 의료비가 올라간 거죠. 의료비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 보고 야 의료비 올라가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 의료비 좀 낮춰줘. 그러면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했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 전체 구조를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감기 1, 감기 2, 감기 3을 계속 늘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의료 지원 항목이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그 지원해주는 국가가 없어요. 얇게. 그게 그러니까 그 항목만 늘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 가면 또 비급여를 작용하죠. 이게 악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보셨던 내용처럼 의료비 증가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료비 증가율이
위에 라트비아가 있지만 라트비아는 주요국은 아니니까 주요국 중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대한민국이. 예, 미국 나쁘다 생각하죠. 미국이 구조적으로는 한국보다 좀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비가 그 전 세계가 증가가 된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가 증가가 되니까 사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단초가 마련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이런 거는 미래 얘기니까 지금 와닿진 않는데 의료는요. 당장 올해 걷어서 내년에 돈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는 이제 결국은 대선급 아젠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수 의료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의료비가 막 증가를 하니까 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안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막 증가가 돼도 뭐 국민 건강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 그냥 봐줬어요. 근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과가 야, 우리도 비급여 열심히 할게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야, 니들은 급여가 올라가면 국민 건강에 그 부담이 올라가. 그래서 거기를 눌러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선생님들, 그 의사든 그냥 계속 눌렸던 거죠. 눌렸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보니까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화할 때는 밤새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도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급여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구들은 피부 미용, 뭐 비급여, 통증, 주사 뭐 이거 하면서 훨씬 더 워라밸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죠. 글로 갑니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지금 만약에 의사 증원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의사가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나오는데 1,000명을 증원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대책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증원을 해서 3,400까지 늘렸어요. 그럼 의사 증가율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한 1년의 증가율이 한 2.14%에서 한 3% 됩니다. 그럼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이 3%가 내외산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피부, 미용, 통증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성장률이 지금 15%예요. 1,000명이 나와도 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지금 하는 의사 지원이 올바른 제도일까요? 아니죠. 예.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그냥 대한민국 여성들 보고 애를 꼭 낳아달라고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의사 증원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반대하지 않고 지금 이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의사 증원을 좀 동반하면서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증원하자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악의 근원을 없애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필수료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죠. 네. 예.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복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복지라는 게 뭐예요? 복지라는 것은 재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복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복지라는 거는 진짜 뭔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평등한 상황에서 좀 의료제도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자, 우리가 평등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평등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얘기를 다루는 곳에서는 이 얘기가 너무 좀 장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평등은 복지국가에서의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평등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있느냐. 재난으로서 특히 의료 재난으로부터의 평등 권리가 있느냐. 한번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암에 걸려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서류에는 이 사람들은 6인실에서 배를 가르고 일반 약을 써서 치료를 받아서 큰 부담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 그 대학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면 병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실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1인실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일단 돈이 튀죠. 그러겠네요. 거기서 또 이제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 의사들을 지정진료 의사가 있어요. 거기서 또 금액이 또 튑니다. 그리고 치료 받다 보면은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요 하면서 비급여 사인을 계속 받아갑니다. 그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수술을 받으려다 보니까
로봇 수술 받으잖아요. 그 로봇 수술 받으려면 거기서 또 몇천만 원이 또 뜹니다. 네. 금액이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고서 끝나고 나면은 또 암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암 요양병원의 구조가 가서 한 달에 한 4,500만 원어치 그 비급여 주사를 맞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입원 안 시켜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암에 걸렸어요. 자, 그럼 저는 그 암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의도치 않게 걸렸는데 그 재난으로부터 제가 보호를 받고 있나요? 못 봤죠. 못 받죠. 네. 시스템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끄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는 감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역세권에 서 있는 수많은 그 1차 의료기관들을 보고서 의료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감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감기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건 사실 그 일반 복지국가에서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중증의 재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팔아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큰 돈의 대출을 받아서 치료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치료받지 않으면 내 몸이 불구가 돼서 내가 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사회의 계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재난이죠. 네. 이 재난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진국은 이걸 어떻게 개념을 하고 있느냐? 네, 요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은 한 10명의 국민이 있는데 우선을 쫙 펼쳤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10명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죠. 이런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중산층 및 저소득자 한 75% 정도는 그 재난으로부터 확실하게 가려져요. 부자들은 너희들 니들이 좀 극복할 수 있으니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니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한 75%의 부족한 우산을 펼치는 게 지금 전 세계 복지국가의 흐름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60%는 보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복지부에서 했어요. 그러면 60%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75%가 아니고 60%고 60%는 다 보장을 받는 줄 알았지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 그 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60%가 그 우측 그 아래 보면 그림 보게 되면은 다 찢어진 우산인 거예요. 이 뚫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뚫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돈이 그 아래는 다 피 다 맞는 거예요. 피 다 맞으면은 그 재난이 몰려와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그 밑에서도 뭐 자기가 또 새로 우산 사서 써서 쓰면 됩니다.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중산층은요, 그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 월 400, 500 그 그렇죠. 예를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진료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한 60% 보조해주고 40% 뚫렸으면 40만 원 내는데 만약에 진료비가 한 3천만 원쯤 나왔다. 그러면은 그 3, 40이 한 1,200만 원을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복지제도의 기능, 재난으로부터의 중산층과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복지제도의 목적에 부합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복지제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지제도가 있다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비가 계속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대한민국은 이런 지금 의료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모녀가 무슨 의료비가 없어서 무슨 뭐 방 안에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계속 이제 흉흉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은 평등하느냐,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그 기본권을 지키고 있느냐. 자,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가 돌아갈까요? 안 들어가죠. 생산할 사람도 없어지고 물건을 사줄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네. 경제 자체가 많으니까 복지제도로 가는 것이 무조건 퍼주기식은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시장 자유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람 살이를 위한 방어벽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어정쩡한 이렇게 복지 구조가 만들어진 게 그 1977년도에 네. 거기서부터 좀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황이 변한 것에 따라 새로운 의료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나 이렇게 원인 처방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게 좀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다른 그
그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가장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의료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자.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 국한된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주요국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의료제도가 거의 수렴이 되고 있어요. 나침판이 다양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한 군데를 딱 가리키고 있어요. 네. 지향하는 바가. 음. 한국만 지금 갈라파고스처럼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드디어 임계점을 지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이 이제부터 앞으로 의료 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음. 네.